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동화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첫눈이 왔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단방귀 사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어. 대궐 같은 기와집에 일하는 일꾼만 80명이나 되는 큰 부자였지. 마을 사람들은 이 부자 영감을 늘 부러워했어. 부자 영감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은 달라도 너무 달랐지. 형은 욕심이 많고 심술궂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남에게 베풀 줄을 몰랐어. 동생은 마음이 착하고 욕심이 없어서 좋은 것을 보면 형에게 먼저 보여주고 만난 것을 얻으면 형에게 먼저 갖다 주었어. 형, 이거 먹어. 이게 웬 떡이냐? 이리네. 냠냠냠. 근데 부자 영감이 나이가 들어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 욕심 많은 큰아들이 작은 아들 것을 모두 빼앗아 가진 않을까? 걱정이야. 걱정이야. 부자 영감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단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은 아버지의 큰 집을 저 혼자 차지하고 동생 몫으로 남겨주신 아버지의 재산도 몽땅 가로채버렸어. 그리고 동생을 오두막으로 쫓아버렸지 뭐야. 동생은 너무 가난해서 매일매일 산에서 나무를 내다 팔아먹고 살았단다. 하루는 동생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 오늘은 나무를 많이 해야 할 텐데 며칠 동안 못 먹었더니 기운이 나질 않네. 휴. 등에 맨 무거운 지게가 어깨를 누르고 다리는 힘이 없어 후들후들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질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동생은 휘청거리며 산길을 오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대굴대굴 대구르르 아래로 굴러내려가더니 커다란 구덩이 속으로 쏙 빠져버렸지. 얼마나 지났을까? 동생이 정신을 차려보니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콧구멍으로 솔솔 들어오는 거야. 세상에, 어디서 이런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걸까? 주위를 둘러보니 바위 틈새에서 노랗고 진득한 것이 나오는 거야. 그 구덩이는 바로 꿀 구덩이였어. 네? 이거 꿀이잖아. 냠냠냠. 달고 향기롭고 맛있는 꿀을 동생은 허겁지겁 퍼먹었어. 며칠 동안 변변히 먹지 못하고 배를 줄인 터라 꿀맛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었어. 한참 꿀을 퍼먹은 동생은 구덩이 밖으로 살금살금 기어나왔어.
가던 길을 가려고 나무찜이 잔뜩 담긴 지게를 지려는데 바로 그때 자기도 모르게 뿡 방귀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라? 방귀 냄새가 달콤하네. 동생은 단 방귀 냄새가 하도 신기해서 한 번 더 뀌어보았어. 뽕! 이번에도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 이거 참 재밌구나. 내 방귀 냄새가 달콤하다니. 하하. 동생은 그 길로 장터로 달려갔어.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있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쳤지. 단방귀 사려, 단방귀 사려. 그리고는 뿌웅 하고 시원하게 방귀를 뀌어댔어.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장터에 모여든 사람들 콧구멍 속으로 쏙. 아니, 단냄새가 나는 방귀가 있네 그려. 허허, 신기하다. 내 살다 달콤한 방귀는 처음일세 그려. 오.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동생은 신이 나서 풍풍, 뽕뽕 단방귀를 뀌어주었어. 단방귀 사세요. 달콤한 방귀 한 방에 단돈 한 냥이요. 나도 한번 뀌어주이소. 여기 있어 한 냥. 나는 단방귀를 이 병에 담아주세요. 한 냥 여기 있어요. 지나가던 원님도 단방귀에 반해서 사가고 서로 먼저 사겠다고 줄을 섰지. 동생의 단방귀 소문은 이웃 마을에 사는 부자 할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어. 부자 할머니는 큰 돈을 내며 단방귀를 뀌어달라고 찾아왔지. 할머니, 한 냥만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아니요, 이 돈 다 받으시고 단방귀나 많이 뀌어주슈. 이렇게 해서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단다. 그 소문을 들은 형은 샘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지. 뭐라고? 내 동생이 방귀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형은 당장 동생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었어. 은혜도 모르는 고얀 녀석아. 그간 돌봐준 형님의 은혜도 모르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냐? 단방귀 뀌는 법을 냉큼 말해보거라. 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형의 귓가에 다가가 조용조용 속삭였어. 형님, 먼저 날콩 새알을 꼭꼭 씹어서 다 드세요. 콩을 드실 때 물 한 동이도 함께 드셔야 해요. 그리고 방귀가 나오려고 해도 장터에 갈 때까지 꾹 참으셔야 돼요. 형은 동생이 시키는 대로 날콩을 와드득 씹어 먹었어. 물도 후루룩 마시면서 말이야. 날콩 새알을 다 먹고 나니 앞불싸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끓지 뭐야. 배가 싸르르르 아프더니 금방이라도 설사가 나올 것 같았어.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똥 마려. 안 돼. 장터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형은 똥구멍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어기적 발걸음을 옮겼단다.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장터에 도착한 형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 단방귀 사시오, 단방귀. 단방귀라는 소리에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왔어. 원님도 한 걸음에 달려왔지. 아니, 너는 저번에 왔던 장수가 아니로구나. 예, 저는 그의 형입니다. 저도 단방귀를 잘 낍니다요. 원님과 사람들은 단방귀를 사려고 너도 나도 손에 돈을 들고 와서 단방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 형이 단방귀를 뀌려고 똥구멍을 막았던 손을 떼고 배에 힘을 주자 뿌지지직 바박 철부덕. 단방귀는 어디 가고 똥냄새, 썩은 냄새 나는 물똥이 후두두두득. 어이쿠, 고약한 냄새. 아이, 더러워. 이런 거짓말쟁이를 봤나? 사람을 속여 돈을 벌겠다고? 더럽네, 더러워. 퇴퇴퇴. 형은 잔뜩 화가 난 사람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어. 원님도 물똥벼락을 맞고 화가 나서 소리쳤어.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잘못했습니다. 욕심쟁이 형은 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깊이 반성했대. 똥방귀를 뽕뽕 뀌면서 말이야.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한 농부가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여보, 서울에 가시면 참빗 하나만 사다 줄 수 있어요? 참빗이 어떻게 생긴 건데요? 마침 하늘에 예쁜 반달이 떠 있었어요. 부인은 반달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참빗은 저 반달처럼 생겼어요. 혹시 잊어버리거든 달을 보고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농부는 반달을 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말아요. 내가 돌아올 때 꼭 사다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농부는 아내에게 참빗을 꼭 사주겠노라 약속을 하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도착한 농부는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친척들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지요. 참, 아내가 무엇을 사달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농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물건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곰곰 생각해보니 달을 쳐다보면 생각날 것이라 하던 아내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농부는 밤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깜깜한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는 것이었어요. 농부는 둥근 달을 보고는 무릎을 탁 쳤어요. 아, 맞아. 달처럼 생긴 거라고 했지. 다음날 농부는 장터로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가게로 갔어요. 여보시오,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 중에 둥근 보름달처럼 생긴 것이 있으면 좀 주시오.
둥근 달처럼 생긴 물건이요. 아하, 이걸 말하는 거군요. 부인에게 갖다 주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가게 주인은 싱글싱글 웃으며 둥근 거울을 꺼내 주었지요. 농부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따리 속에 넣어 서둘러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농부는 아내에게 거울을 내밀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그 거울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말았어요. 해구머니, 아니 이게 뭐야? 거울 안에는 예쁘게 생긴 여인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야? 서울에 갔다 온다더니 나 말고 다른 부인을 데려왔구나. 아이고, 이럴 수가. 아내는 화가 나서 엉엉 울었어요. 얘야, 무슨 일로 이렇게 엉엉 울고 있는 게냐? 아내는 들고 있던 거울을 얼른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글쎄 서울에서 웬 젊은 부인을 데리고 왔지 뭡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말을 듣고 거울을 들여다보자 거울에는 늙은 할머니가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가, 아무리 아범이 미워도 그렇지. 이런 늙은 할머니를 보고 무슨 젊은 여자를 데려왔다고 그러느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소란을 피우자 건넌방에 있던 시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시아버지는 거울을 들여다보니 20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꼭 빼닮은 노인이 거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아버님, 어떻게 아버님이 여길 다시 오셨습니까? 시아버지는 거울을 바닥에 내려놓고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부인은 울고 어머니는 화를 내고 있고 아버지는 절을 하고 있으니 농부는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거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는가 싶어 농부가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웬 남자 하나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남자에게 소리를 치니까 거울 속의 남자도 따라서 소리를 지르네요. 농부는 화가 나서 거울을 마당에 냅다 던져버렸어요. 쨍그랑. 거울이 깨졌으니 이제 소란을 피울 일도 없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에게 일어난 재미난 이야기랍니다. 곰과 두 친구. 사이좋은 두 친구가 여행을 떠났어요. 우리 온 나라를 여행하며 좋은 구경을 많이 해보는 건 어떨까? 그거 좋은 생각이야. 어서 가보자고. 두 사람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계속 걸어갔어요. 집에서 가지고 온 빵과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깊은 숲속에 다다르자 갑자기 커다란 곰이 한 마리 나타났어요. 곰은 두 사람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으아, 곰이다. 한 친구는 곰을 보자마자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나무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어이쿠, 큰일 났네. 이를 어쩐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무 위로 피하지 못한 친구는 하는 수 없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곰은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나 자기도 바닥에 엎드려 죽은 척 했지요. 곰은 엎드려 있는 친구에게 점점 다가왔어요. 바로 곁까지 바싹 다가와서 킁킁 냄새를 맡았지요. 이 친구는 너무나 무서워서 두 눈을 꼭 감았어요. 그리고 숨도 쉬지 않는 척하며 죽은 신용을 했답니다. 난 이제 진짜 죽었구나. 엄마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곰은 몸을 쓱 돌리더니 이 친구를 건드리지도 않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곰이 사라지자 나무 위로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왔어요. 엎드려 있던 친구는 옷에 묻은 흙을 탁탁 털며 일어났어요.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자네가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나무 위에서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런데 곰이 자네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은데 곰이 뭐라고 하던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군. 위험할 때 자기만 살겠다고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라더군. 그래, 나무 위 경치는 좀 어땠나 친구? 나무 위로 올라갔던 친구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이야기 주머니.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한 아이가 살았어요. 어찌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지 눈만 뜨면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다녔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모자라 방방곡곡 온 나라를 찾아다니며 이야기란 이야기는 죄다 들었지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해주는 법이 없었어요. 헤헤, 진짜 재밌다. 종이에 적어서 잘 숨겨둬야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종이에 적어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이야기를 적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어서 천장에 매달아 놓았어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아이는 무럭무럭 크게 자라 어느덧 총각이 되었어요. 주머니에 꽁꽁 숨겨둔 이야기는 하나둘 늘어나더니 천장 가득 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었지요. 어느 날 이 총각이 밤에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쿨쿨쿨. 집에서 일하는 머슴 돌쇠가 총각 옆방에서 이제 막 잠을 자려는데
총각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돌쇠는 이상해서 방 문을 열어보았어요. 웅성웅성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천장에 매달린 주머니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숨막혀. 언제까지 이 주머니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거야? 캑캑, 답답해 죽겠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주머니 속에 꽁꽁 가둬둘 작정이야? 바깥바람 한번 못 쐬고 답답해 죽겠어. 안 되겠다. 우리 이 총각을 혼내주자고. 좋아. 내일 장가를 간다고 하니까 가는 길에 아주 혼쭐을 내주자고. 이야기 주머니들은 모두 그러자고 했어요. 내가 마을 어귀에서 먹음직스러운 배가 되어서 커다란 배나무에 달려있을게. 한 입 먹자마자 어질어질 정신 못 차릴걸. 그럼 나는 시원한 옹달섬이 되어서 기다릴게. 한 모금 마시자마자 설사똥이 뿌지직 뿌지직 나올걸. 히히. 그럼 나는 뾰족뾰족한 바늘이 되어서 가시방석 밑에 숨어있다가 콱 찌를게. 엉덩짝이 불타도록 아프게 해줄 테다. 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돌쇠는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는 총각을 보았어요. 이런, 가만히 두었다가는 내일 장가도 못 가고 혼쭐이 나겠는걸. 큰일이야. 다음날 아침 돌쇠는 장가가는 총각을 따라 나섰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커다란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총각은 꿀꺽 군침을 삼키며 말했어요. 돌쇠야, 가서 배 좀 따오너라. 목이 마르던 차에 잘 됐다. 그런데 돌쇠는 못 들은 척하고 배나무를 지나쳤어요. 이놈,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배 좀 따오라니까. 장가 가는 길에 뭘 그렇게 먹어요. 빨리 가셔야죠. 돌쇠는 말 궁둥이를 철썩 내리쳤어요. 말은 놀라서 펄쩍펄쩍 내달렸지요. 또 한참을 가다 보니 맑은 샘물이 콸콸콸 나오는 옹달샘이 있었어요. 총각은 침을 꿀꺽 삼키며 돌쇠에게 말했어요. 마침 목이 마르던 차에 잘 됐다. 돌쇠야, 가서 물 좀 떠오너라. 돌쇠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척하고 가는 길만 갔어요. 아, 이놈아, 누가 상전이고 누가 머슴이냐? 물 떠오라니까. 총각은 단단히 화가 났어요. 에이, 도련님, 장가 가는 길에 뭘 그런 걸 마셔요. 빨리 갑시다. 돌쇠는 또 말 궁둥이를 철썩 내리쳤어요. 놀란 말은 더 높이 펄쩍펄쩍 뛰며 앞으로 내달렸어요. 드디어 총각과 돌쇠는 신부 집에 도착했어요. 돌쇠는 총각이 앉을 만한 방석 밑을 살펴보았지요. 그랬더니 뾰족뾰족한 바늘들이 방석 밑에 촘촘히 박혀 있지 뭐예요.
신랑 신부 맞절. 총각이 신부에게 절을 하려고 바늘 방석에 앉으려는 찰나였어요. 돌쇠는 총각을 획 밀쳐내고 바늘 방석을 냅다 던져버렸어요. 총각은 꽈당 넘어졌지요. 총각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 녀석아, 이게 무슨 짓이냐? 돌쇠는 그제서야 차분히 총각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방님, 이게 다 이야기 주머니 때문입니다.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주머니에 꼭꼭 갇혀 있다가 서방님을 골탕 먹이려고 배로도 변하고 옹달샘으로도 변하고 바늘로도 변했던 것이지요. 뭐라고? 그럼 내가 나를 구해준 것이로구나. 돌쇠야, 고맙다. 총각은 돌쇠의 말을 듣고 보니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총각은 혼인잔치가 끝나자마자 얼른 집으로 가서 천장에 매달아둔 이야기 주머니를 모두 떼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꽁꽁 메어두었던 주머니를 풀어 놓았더니 이야기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휙휙 날아갔답니다. 그때부터 총각은 어린이와 어른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대요. 마을에서는 하하호호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대요. 호호호호, 하하, 너무 재밌다. 호동과 낭랑공주. 옛날 고구려 땅 낭랑국에 마음씨 착하고 예쁜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임금은 어린 딸을 무척 사랑했어요. 낭랑공주야, 이리 와서 마음에 드는 간식을 골라보렴. 허허허. 네, 저는 떡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바마마. 그래, 어서 마음껏 먹고 예쁘게 자라거라. 어린 낭랑공주는 키가 커지고 지혜가 자라서 어느덧 어여쁜 아가씨가 되었어요. 어찌나 아름다운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 했지요. 이웃나라 고구려국에는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대무 신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에게는 호동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외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웠지요. 세상에, 우리 호동 왕자님은 어찌나 잘생기셨는지 그 얼굴을 한 번 본 사람은 정신을 잃을 정도라니까. 호동 왕자님, 너무 멋져. 어느 날 호동 왕자가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낭랑국의 왕이 왕자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훤칠하고 믿음직해 보이는 호동 왕자를 보자 왕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고구려국의 호동 왕자님 아니십니까? 어인일로 이 낭랑국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닐진데 내 딸과 혼인하시지 않겠습니까? 낭랑공주의 아버지는 호동 왕자에게 선뜻 사위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며칠 후 낭랑공주와 호동왕자가 만나게 되었어요. 공주는 왕자를 처음 만나자마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왕자 역시 선하고 예쁜 공주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지요.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동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난 이제 고구려로 돌아가야 할 것 같소. 아버지를 좀 뵙고 오리다. 네, 그렇다면 다녀오셔야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서 호동이 고구려로 떠난 지 여러 날이 되었어요. 낭랑공주는 호동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하 한 명이 낭랑공주를 향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헉헉, 낭랑공주님, 고구려의 호동왕자님께서 보내신 서신이옵니다. 그래, 어서 이리다오. 낭랑공주는 너무 기뻐서 호동왕자의 편지를 얼른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주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었어요. 나를 따라 고구려 사람이 되겠다면 무기고에 들어가 자명고라는 북을 찢고 나팔을 부숴주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시 당신을 만나러 가겠소.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오. 호동왕자님,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흑흑. 자명고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스스로 울려서 적군을 대비할 수 있는 신기한 북이었지요. 극비의 군사 기밀이어서 아무나 자명고에 다가설 수도 없었어요. 낭랑공주는 둥근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자명고가 없어진다면 우리 낭랑국은 위태로워질 것이 틀림없어. 그렇지만 자명고를 찢지 않으면 나는 호동 왕자님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아, 어떻게 하지? 낭랑공주는 갈등하고 있었어요.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했지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웠어요. 그리고 나서 결심했어요. 깊은 밤, 낭랑공주는 아무도 모르게 자명고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손에 쥔 작은 칼로 자명고를 찢었어요. 그리고 호동 왕자에게 그 소식을 편지로 전했어요. 다음 날 고구려의 군사들이 낭랑국을 공격해왔어요.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던 낭랑국은 결국 고구려에게 망하고 말았지요. 호동 왕자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낭랑국 성읍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낭랑공주, 낭랑공주, 어디 있어요? 호동 왕자는 낭랑공주를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성 안의 정원으로 막 들어왔을 때 호동 왕자는 너무 깜짝 놀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자기의 아내인 낭랑공주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호동은 낭랑공주를 품에 안았어요. 낭랑공주, 이게 어찌된 일이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오? 왕자님, 저에게 부탁하신 일은 다 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공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왔잖아요. 흑흑. 두 사람은 안타까운 이별을 해야만 했어요. 호동 왕자와 낭랑공주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는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낭랑공주가 자명고를 찢었대요, 글쎄. 호동 왕자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면서요. 맞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낭랑공주를 해쳤다고 해요. 가엾기도 하지요. 그러네요. 딱하기도 하네요. 호동 왕자와 낭랑공주의 안타까운 사랑과 슬픈 이별은 삼국사기에 전해 내려온답니다. 인어공주. 깊은 바닷속 산호로 둘러싸인 왕국에 인어공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막내 인어공주가 가장 예쁘고 착했지요. 5명의 언니들은 막내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바다 위에는 알록달록 예쁜 꽃들과 나무들이 있단다. 낮에는 해가 뜨고 밤하늘의 별들은 얼마나 예쁘다고. 사람들은 두 다리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단다. 막내는 바다 위 세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15살이 되어야 바다 위로 나갈 수 있었어요. 아, 나도 빨리 15살이 됐으면. 드디어 인어공주의 15번째 생일날이 되었어요. 막내야, 생일 축하해. 바깥 세상을 많이 보고 돌아오렴. 인어공주는 바다 위로 힘차게 헤엄쳐 올랐지요. 바다 위에는 커다란 돛을 단 화려한 배 한 척이 떠 있었어요. 펑, 펑. 배에서는 폭죽놀이가 한창이었지요. 인어공주는 아름다운 밤바다와 화려한 광경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 인어공주는 배 가까이 다가갔어요. 배 안은 왕자님의 생일잔치로 시끌벅적했어요. 갑판에 서 있는 왕자를 본 순간 인어공주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아, 어쩜 정말 씩씩하고 잘생긴 왕자님이야. 너무 멋진 분이구나. 인어공주는 왕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거센 파도와 함께 폭풍우가 몰아닥쳤어요. 파도가 점점 거세어지더니 왕자님이 탄 배를 삼켜버렸어요. 왕자님은 정신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어머, 큰일 났네. 왕자님이 위험해. 깜짝 놀란 인어공주는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끌어안고 바닷가 모래밭으로 헤엄쳐 나왔어요. 왕자님, 제발 정신을 좀 차리세요. 인어공주는 왕자를 바닷가 모래밭에 눕혔어요. 왕자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대니 심장 뛰는 소리가 가늘게 들렸지만 왕자님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종소리가 댕댕 울리더니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인어공주는 얼른 바위 뒤에 숨었어요. 한 아가씨가 왕자님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때마침 왕자는 신음을 하며 눈을 떴어요. 당신이 절 구해주셨군요. 왕자는 힘없이 웃으며 아가씨의 부축을 받으며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에요. 왕자님을 구한 건 저예요, 왕자님. 흑흑. 인어공주는 너무나 슬펐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인어공주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날마다 왕자가 사는 궁전을 찾아가 먼 발치에서 왕자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돌아오곤 했지요. 사람이 되어 왕자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인어공주는 결국 무서운 바다 마녀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바다 마녀는 저쪽 소용돌이 너머에 살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조심조심 소용돌이 사이를 지나 용기를 내어 바다 마녀를 찾아갔어요.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대신 내 목소리를 내놓아야 해. 그래도 사람이 되겠느냐? 인어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마법약을 먹으면 지느러미 대신 하얀 다리가 생길 거야. 하지만 걸을 때마다 발이 칼로 베이듯이 아플 거야. 그래도 사람이 되겠느냐? 인어공주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왕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면 다음날 아침 넌 죽어서 물거품이 될 거야. 그래도 사람이 되겠느냐? 인어공주는 더 세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어공주는 단숨에 유리병의 약을 꿀꺽 마셨어요. 마법약을 삼킨 인어공주는 이내 정신을 잃었어요. 아침 햇살이 인어공주를 살며시 깨웠을 때 인어공주는 바닷가 모래밭에 누워 있었어요. 나 다리가 생겼어. 인어공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인어공주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바닷가를 산책하던 왕자님이 인어공주를 보았어요. 저런, 불쌍해라. 이런 곳에 쓰러져 있다니. 아가씨, 나와 같이 성으로 갑시다. 인어공주는 너무 기뻐서 네 왕자님이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인어공주는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끝이 너무 아팠지만 왕자님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어느 날 왕자가 인어공주에게 말했어요. 나를 구해준 이웃나라 공주와 곧 결혼하게 될 거야. 너도 축하해 주겠니? 왕자님을 구한 사람은 바로 나예요.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으로 왕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인어공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왕자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인어공주를 데리고 배를 탔어요. 왕자가 결혼하기 전날 밤 언니들이 인어공주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언니들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머리가 짧아져 있었어요. 오, 불쌍한 막내야. 우리의 긴 머리카락을 마녀에게 주고 이 칼을 받아왔단다. 해가 뜨기 전에 이 칼로 왕자님을 찌르렴. 왕자님이 죽으면 넌 다시 인어로 돌아갈 수 있어. 언니들은 칼을 인어공주에게 주고 돌아갔어요. 인어공주는 너무 괴로웠어요. 인어공주는 칼을 들고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왕자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향해 칼을 번쩍 지켜들었어요. 왕자님을 죽이면 나 물거품이 되지 않고 다시 인어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안 돼. 사랑하는 사람을 찌를 수 없어. 차라리 흑흑. 인어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내렸어요. 인어공주는 칼을 내려놓고 조용히 왕자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인어공주는 갑판으로 뛰쳐나갔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고 하늘은 온통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바다에 칼을 던졌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어요. 사랑하는 왕자님, 부디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언니들, 정말 고마워. 모두 안녕. 인어공주는 눈을 감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인어공주의 몸을 감쌌어요. 바로 그때 바닷물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면서 두 명의 천사가 공주를 맞이했어요. 인어공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빛을 맞으며 천사와 함께 하늘로 새털처럼 가볍게 올라갔어요. 저 아래 왕자가 보였어요. 왕자는 슬픈 얼굴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왕자님,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지 않고 두둥실 하늘 위로 높이 날아올랐답니다. 단방귀 사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어. 대궐 같은 기와집에 일하는 일꾼만 80명이나 되는 큰 부자였지. 마을 사람들은 이 부자 영감을 늘 부러워했어.
부자 영감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은 달라도 너무 달랐지. 형은 욕심이 많고 심술궂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남에게 베풀 줄을 몰랐어. 동생은 마음이 착하고 욕심이 없어서 좋은 것을 보면 형에게 먼저 보여주고 만난 것을 얻으면 형에게 먼저 갖다 주었어. 형, 이거 먹어. 이게 웬 떡이냐? 이리네. 냠냠냠. 근데 부자 영감이 나이가 들어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 욕심 많은 큰아들이 작은 아들 것을 모두 빼앗아 가진 않을까? 걱정이야. 걱정이야. 부자 영감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단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은 아버지의 큰 집을 저 혼자 차지하고 동생 몫으로 남겨주신 아버지의 재산도 몽땅 가로채버렸어. 그리고 동생을 오두막으로 쫓아버렸지 뭐야. 동생은 너무 가난해서 매일매일 산에서 나무를 내다 팔아먹고 살았단다. 하루는 동생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 오늘은 나무를 많이 해야 할 텐데 며칠 동안 못 먹었더니 기운이 나질 않네. 휴. 등에 맨 무거운 지게가 어깨를 누르고 다리는 힘이 없어 후들후들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질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동생은 휘청거리며 산길을 오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대굴대굴 대구르르 아래로 아래로 굴러내려가더니 커다란 구덩이 속으로 쏙 빠져버렸지. 얼마나 지났을까? 동생이 정신을 차려보니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콧구멍으로 솔솔 들어오는 거야. 세상에, 어디서 이런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걸까? 주위를 둘러보니 바위 틈새에서 노랗고 진득한 것이 나오는 거야. 그 구덩이는 바로 꿀 구덩이였어. 네? 이거 꿀이잖아. 냠냠냠. 달고 향기롭고 맛있는 꿀을 동생은 허겁지겁 퍼먹었어. 며칠 동안 변변히 먹지 못하고 배를 줄인 터라 꿀맛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었어. 한참 꿀을 퍼먹은 동생은 구덩이 밖으로 살금살금 기어나왔어. 가던 길을 가려고 나무쯤이 잔뜩 담긴 지게를 지려는데 바로 그때 자기도 모르게 뿡 방귀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라? 방귀 냄새가 달콤하네. 동생은 단 방귀 냄새가 하도 신기해서 한 번 더 뀌어보았어. 뽕! 이번에도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 이거 참 재밌구나. 내 방귀 냄새가 달콤하다니. 하하. 동생은 그 길로 장터로 달려갔어.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있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쳤지. 단방귀 사려, 단방귀 사려. 그리고는 뿌웅 하고 시원하게 방귀를 뀌어댔어.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장터에 모여든 사람들 콧구멍 속으로 쏙. 아니, 단냄새가 나는 방귀가 있네 그려. 허허, 신기하다. 내 살다 달콤한 방귀는 처음일세 그려. 오.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동생은 신이 나서 풍풍, 뽕뽕 단방귀를 뀌어주었어. 단방귀 사세요. 달콤한 방귀 한 방에 단돈 한 냥이요. 나도 한번 뀌어주이소. 여기 있어 한 냥. 나는 단방귀를 이 병에 담아주세요. 한 냥 여기 있어요. 지나가던 원님도 단방귀에 반해서 사가고 서로 먼저 사겠다고 줄을 섰지. 동생의 단방귀 소문은 이웃 마을에 사는 부자 할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어. 부자 할머니는 큰 돈을 내며 단방귀를 뀌어달라고 찾아왔지. 할머니, 한 냥만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아니요, 이 돈 다 받으시고 단방귀나 많이 뀌어주슈. 이렇게 해서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단다. 그 소문을 들은 형은 샘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지. 뭐라고? 내 동생이 방귀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형은 당장 동생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었어. 은혜도 모르는 고얀 녀석아. 그간 돌봐준 형님의 은혜도 모르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냐? 단방귀 뀌는 법을 냉큼 말해보거라. 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형의 귓가에 다가가 조용조용 속삭였어. 형님, 먼저 날콩 새알을 꼭꼭 씹어서 다 드세요. 콩을 드실 때 물 한 동이도 함께 드셔야 해요. 그리고 방귀가 나오려고 해도 장터에 갈 때까지 꼭 참으셔야 돼요. 형은 동생이 시키는 대로 날콩을 와드득 씹어 먹었어. 물도 후루룩 마시면서 말이야. 날콩 새알을 다 먹고 나니 앞불싸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끓지 뭐야. 배가 싸르르르 아프더니 금방이라도 설사가 나올 것 같았어.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똥 마려. 안 돼. 장터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형은 똥구멍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어기적 발걸음을 옮겼단다.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장터에 도착한 형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 단방귀 사시오. 단방귀. 단방귀라는 소리에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왔어. 원님도 한 걸음에 달려왔지. 아니, 너는 저번에 왔던 장수가 아니로구나. 예, 저는 그의 형입니다. 저도 단방귀를 잘 낍니다요. 원님과 사람들은 단방귀를 사려고 너도 나도 손에 돈을 들고 와서 단방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 형이 단방귀를 뀌려고 똥구멍을 막았던 손을 떼고 배에 힘을 주자 뿌지지직 바박 철부덕. 단방귀는 어디 가고
똥냄새, 썩은 냄새 나는 물동이 후두두두득. 어이쿠, 고약한 냄새. 아이, 더러워. 이런 거짓말쟁이를 만나 사람을 속여 돈을 벌겠다고? 더럽네, 더러워. 퇴퇴퇴. 형은 잔뜩 화가 난 사람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어. 원님도 물동벼락을 맞고 화가 나서 소리쳤어.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잘못했습니다. 욕심쟁이 형은 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깊이 반성했대. 똥방귀를 뽕뽕 뀌면서 말이야.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한 농부가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여보, 서울에 가시면 참빗 하나만 사다 줄 수 있어요? 참빗이 어떻게 생긴 건데요? 마침 하늘에 예쁜 반달이 떠 있었어요. 부인은 반달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참빗은 저 반달처럼 생겼어요. 혹시 잊어버리거든 달을 보고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농부는 반달을 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말아요. 내가 돌아올 때 꼭 사다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농부는 아내에게 참빗을 꼭 사주겠노라 약속을 하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도착한 농부는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친척들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지요. 참, 아내가 무엇을 사달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농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물건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곰곰 생각해보니 달을 쳐다보면 생각날 것이라 하던 아내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농부는 밤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깜깜한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는 것이었어요. 농부는 둥근 달을 보고는 무릎을 탁 쳤어요. 아, 맞아. 달처럼 생긴 거라고 했지. 다음날 농부는 장터로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가게로 갔어요. 여보시오,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 중에 둥근 보름달처럼 생긴 것이 있으면 좀 주시오. 둥근 달처럼 생긴 물건이요? 아하, 이걸 말하는 거군요. 부인에게 갖다 주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가게 주인은 싱글싱글 웃으며 둥근 거울을 꺼내주었지요. 농부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따리 속에 넣어 서둘러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농부는 아내에게 거울을 내밀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그 거울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말았어요. 해구머니, 아니 이게 뭐야? 거울 안에는 예쁘게 생긴 여인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야? 서울에 갔다 온다더니
나 말고 다른 부인을 데려왔구나. 아이고, 이럴 수가. 아내는 화가 나서 엉엉 울었어요. 얘야, 무슨 일로 이렇게 엉엉 울고 있는 게냐? 아내는 들고 있던 거울을 얼른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글쎄 서울에서 웬 젊은 부인을 데리고 왔지 뭡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말을 듣고 거울을 들여다보자 거울에는 늙은 할머니가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가, 아무리 아범이 미워도 그렇지. 이런 늙은 할머니를 보고 무슨 젊은 여자를 데려왔다고 그러느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소란을 피우자 건넌방에 있던 시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시아버지는 거울을 들여다보니 20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꼭 빼닮은 노인이 거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아버님, 어떻게 아버님이 여길 다시 오셨습니까? 시아버지는 거울을 바닥에 내려놓고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부인은 울고 어머니는 화를 내고 있고 아버지는 절을 하고 있으니 농부는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거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는가 싶어 농부가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웬 남자 하나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남자에게 소리를 치니까 거울 속의 남자도 따라서 소리를 지르네요. 농부는 화가 나서 거울을 마당에 냅다 던져버렸어요. 쨍그랑. 거울이 깨졌으니 이제 소란을 피울 일도 없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에게 일어난 재미난 이야기랍니다. 곰과 두 친구. 사이좋은 두 친구가 여행을 떠났어요. 우리 온 나라를 여행하며 좋은 구경을 많이 해보는 건 어떨까? 그거 좋은 생각이야. 어서 가보자고. 두 사람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계속 걸어갔어요. 집에서 가지고 온 빵과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깊은 숲속에 다다르자 갑자기 커다란 곰이 한 마리 나타났어요. 곰은 두 사람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으아, 곰이다. 한 친구는 곰을 보자마자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나무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어이쿠, 큰일 났네. 이를 어쩐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무 위로 피하지 못한 친구는 하는 수 없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곰은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나 자기도 바닥에 엎드려 죽은 척 했지요. 곰은 엎드려 있는 친구에게 점점 다가왔어요. 바로 곁까지 바싹 다가와서
킁킁 냄새를 맡았지요. 이 친구는 너무나 무서워서 두 눈을 꼭 감았어요. 그리고 숨도 쉬지 않는 척하며 죽은 신용을 했답니다. 난 이제 진짜 죽었구나. 엄마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곰은 몸을 쓱 돌리더니 이 친구를 건드리지도 않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곰이 사라지자 나무 위로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왔어요. 엎드려 있던 친구는 옷에 묻은 흙을 탁탁 털며 일어났어요.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자네가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나무 위에서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런데 곰이 자네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은데 곰이 뭐라고 하던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군. 위험할 때 자기만 살겠다고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라더군. 그래, 나무 위 경치는 좀 어땠나, 친구? 나무 위로 올라갔던 친구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이야기 주머니.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한 아이가 살았어요. 어찌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지 눈만 뜨면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다녔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모자라 방방곡곡 온 나라를 찾아다니며 이야기란 이야기는 죄다 들었지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해주는 법이 없었어요. 헤헤, 진짜 재밌다. 종이에 적어서 잘 숨겨둬야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종이에 적어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이야기를 적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어서 천장에 매달아 놓았어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아이는 무럭무럭 크게 자라 어느덧 총각이 되었어요. 주머니에 꽁꽁 숨겨둔 이야기는 하나둘 늘어나더니 천장 가득 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었지요. 어느 날 이 총각이 밤에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쿨쿨쿨. 집에서 일하는 머슴 돌쇠가 총각 옆방에서 이제 막 잠을 자려는데 총각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돌쇠는 이상해서 방 문을 열어보았어요. 웅성웅성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천장에 매달린 주머니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숨 막혀. 언제까지 이 주머니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거야? 캑캑, 답답해 죽겠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주머니 속에 꽁꽁 가둬둘 작정이야? 바깥바람 한번 못 쐬고 답답해 죽겠어. 안 되겠다. 우리 이 총각을 혼내주자고. 좋아. 내일 장가를 간다고 하니까 가는 길에 아주 혼쭐을 내주자고.
이야기 주머니들은 모두 그러자고 했어요. 내가 마을 어귀에서 먹음직스러운 배가 되어서 커다란 배나무에 달려있을게. 한 입 먹자마자 어질어질 정신 못 차릴걸. 그럼 나는 시원한 옹달섬이 되어서 기다릴게. 한 모금 마시자마자 설사똥이 뿌지직 뿌지직 나올걸. 히히. 그럼 나는 뾰족뾰족한 바늘이 되어서 가시방석 밑에 숨어있다가 콱 찌를게. 엉덩짝이 불타도록 아프게 해줄 테다. 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돌쇠는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는 총각을 보았어요. 이런, 가만히 두었다가는 내일 장가도 못 가고 혼쭐이 나겠는걸. 큰일이야. 다음날 아침 돌쇠는 장가가는 총각을 따라 나섰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커다란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총각은 꿀꺽 군침을 삼키며 말했어요. 돌쇠야, 가서 배 좀 따오너라. 목이 마르던 차에 잘 됐다. 그런데 돌쇠는 못 들은 척하고 배나무를 지나쳤어요. 이놈,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배 좀 따오라니까. 장가 가는 길에 뭘 그렇게 먹어요. 빨리 가셔야죠. 돌쇠는 말 궁둥이를 철썩 내리쳤어요. 말은 놀라서 펄쩍펄쩍 내달렸지요. 또 한참을 가다 보니 맑은 샘물이 콸콸콸 나오는 옹달샘이 있었어요. 총각은 침을 꿀꺽 삼키며 돌쇠에게 말했어요. 마침 목이 마르던 차에 잘 됐다. 돌쇠야, 가서 물 좀 떠오너라. 돌쇠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척하고 가는 길만 갔어요. 아, 이놈아, 누가 상전이고 누가 머슴이냐? 물 떠오라니까. 총각은 단단히 화가 났어요. 에이, 도련님, 장가 가는 길에 뭘 그런 걸 마셔요. 빨리 갑시다. 돌쇠는 또 말 궁둥이를 철썩 내리쳤어요. 놀란 말은 더 높이 펄쩍펄쩍 뛰며 앞으로 내달렸어요. 드디어 총각과 돌쇠는 신부 집에 도착했어요. 돌쇠는 총각이 앉을 만한 방석 밑을 살펴보았지요. 그랬더니 뾰족뾰족한 바늘들이 방석 밑에 촘촘히 박혀있지 뭐예요. 신랑 신부 맞절. 총각이 신부에게 절을 하려고 바늘 방석에 앉으려는 찰나였어요. 돌쇠는 총각을 획 밀쳐내고 바늘 방석을 냅다 던져버렸어요. 총각은 꽈당 넘어졌지요. 총각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 녀석아, 이게 무슨 짓이냐? 돌쇠는 그제서야 차분히 총각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방님, 이게 다 이야기 주머니 때문입니다.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주머니에 꼭꼭 갇혀 있다가 서방님을 골탕 먹이려고 배로도 변하고 옹달샘으로도 변하고 바늘로도 변했던 것이지요.
뭐라고? 그럼 내가 나를 구해준 것이로구나. 돌쇠야, 고맙다. 총각은 돌쇠의 말을 듣고 보니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총각은 혼인잔치가 끝나자마자 얼른 집으로 가서 천장에 매달아둔 이야기 주머니를 모두 떼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꽁꽁 메어두었던 주머니를 풀어 놓았더니 이야기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휙휙 날아갔답니다. 그때부터 총각은 어린이와 어른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대요. 마을에서는 하하호호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대요. 호호호호 하하 너무 재밌다. 호동과 낭랑공주. 옛날 고구려 땅 낭랑국에 마음씨 착하고 예쁜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임금은 어린 딸을 무척 사랑했어요. 낭랑공주야, 이리 와서 마음에 드는 간식을 골라보렴. 허허허. 네, 저는 떡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바마마. 그래, 어서 마음껏 먹고 예쁘게 자라거라. 어린 낭랑공주는 키가 커지고 지혜가 자라서 어느덧 어여쁜 아가씨가 되었어요. 어찌나 아름다운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 했지요. 이웃나라 고구려국에는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대무 신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에게는 호동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외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웠지요. 세상에, 우리 호동 왕자님은 어찌나 잘생기셨는지 그 얼굴을 한 번 본 사람은 정신을 잃을 정도라니까. 호동 왕자님, 너무 멋져. 어느 날 호동 왕자가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낭랑국의 왕이 왕자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훤칠하고 믿음직해 보이는 호동 왕자를 보자 왕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고구려국의 호동 왕자님 아니십니까? 어인일로 이 낭랑국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닐진데 내 딸과 혼인하시지 않겠습니까? 낭랑공주의 아버지는 호동 왕자에게 선뜻 사위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며칠 후 낭랑공주와 호동 왕자가 만나게 되었어요. 공주는 왕자를 처음 만나자마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왕자 역시 선하고 예쁜 공주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지요.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동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난 이제 고구려로 돌아가야 할 것 같소. 아버지를 좀 뵙고 오리다. 네, 그렇다면 다녀오셔야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서 호동이
고구려로 떠난 지 여러 날이 되었어요. 낭랑공주는 호동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하 한 명이 낭랑공주를 향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헉헉, 낭랑공주님, 고구려의 호동왕자님께서 보내신 서신이옵니다. 그래, 어서 이리다오. 낭랑공주는 너무 기뻐서 호동왕자의 편지를 얼른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주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었어요. 나를 따라 고구려 사람이 되겠다면 무기고에 들어가 자명고라는 북을 찢고 나팔을 부숴주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시 당신을 만나러 가겠소.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오. 호동왕자님,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흑흑. 자명고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스스로 울려서 적군을 대비할 수 있는 신기한 북이었지요. 극비의 군사 기밀이어서 아무나 자명고에 다가설 수도 없었어요. 낭랑공주는 둥근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자명고가 없어진다면 우리 낭랑국은 위태로워질 것이 틀림없어. 그렇지만 자명고를 찢지 않으면 나는 호동 왕자님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아, 어떻게 하지? 낭랑공주는 갈등하고 있었어요.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했지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웠어요. 그리고 나서 결심했어요. 깊은 밤, 낭랑공주는 아무도 모르게 자명고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손에 쥔 작은 칼로 자명고를 찢었어요. 그리고 호동 왕자에게 그 소식을 편지로 전했어요. 다음 날 고구려의 군사들이 낭랑국을 공격해왔어요.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던 낭랑국은 결국 고구려에게 망하고 말았지요. 호동 왕자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낭랑국 성읍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낭랑공주, 낭랑공주, 어디 있어요? 호동 왕자는 낭랑공주를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성 안의 정원으로 막 들어왔을 때 호동 왕자는 너무 깜짝 놀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자기의 아내인 낭랑공주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호동은 낭랑공주를 품에 안았어요. 낭랑공주, 이게 어찌된 일이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오? 왕자님, 저에게 부탁하신 일은 다 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공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왔잖아요. 흑흑. 두 사람은 안타까운 이별을 해야만 했어요. 호동 왕자와 낭랑공주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는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낭랑공주가 자명고를 찢었대요, 글쎄. 호동 왕자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면서요. 맞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낭랑공주를 해쳤다고 해요. 가엾기도 하지요. 그러네요. 딱하기도 하네요. 호동 왕자와 낭랑공주의 안타까운 사랑과 슬픈 이별은 삼국사기에 전해 내려온답니다. 인어공주. 깊은 바닷속 산호로 둘러싸인 왕국에 인어공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막내 인어공주가 가장 예쁘고 착했지요. 5명의 언니들은 막내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바다 위에는 알록달록 예쁜 꽃들과 나무들이 있단다. 낮에는 해가 뜨고 밤하늘의 별들은 얼마나 예쁘다고. 사람들은 2 다리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단다. 막내는 바다 위 세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15살이 되어야 바다 위로 나갈 수 있었어요. 아, 나도 빨리 15살이 됐으면. 드디어 인어공주의 15번째 생일날이 되었어요. 막내야, 생일 축하해. 바깥 세상을 많이 보고 돌아오렴. 인어공주는 바다 위로 힘차게 헤엄쳐 올랐지요. 바다 위에는 커다란 돛을 단 화려한 배 한 척이 떠 있었어요. 펑, 펑. 배에서는 폭죽놀이가 한창이었지요. 인어공주는 아름다운 밤바다와 화려한 광경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 인어공주는 배 가까이 다가갔어요. 배 안은 왕자님의 생일잔치로 시끌벅적했어요. 갑판에 서 있는 왕자를 본 순간 인어공주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아, 어쩜 정말 씩씩하고 잘생긴 왕자님이야. 너무 멋진 분이구나. 인어공주는 왕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거센 파도와 함께 폭풍우가 몰아닥쳤어요. 파도가 점점 거세어지더니 왕자님이 탄 배를 삼켜버렸어요. 왕자님은 정신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어머, 큰일 났네. 왕자님이 위험해. 깜짝 놀란 인어공주는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끌어안고 바닷가 모래밭으로 헤엄쳐 나왔어요. 왕자님, 제발 정신을 좀 차리세요. 인어공주는 왕자를 바닷가 모래밭에 눕혔어요. 왕자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대니 심장 뛰는 소리가 가늘게 들렸지만 왕자님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종소리가 댕댕 울리더니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인어공주는 얼른 바위 뒤에 숨었어요. 한 아가씨가 왕자님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때마침 왕자는 신음을 하며
눈을 떴어요. 당신이 절 구해주셨군요. 왕자는 힘없이 웃으며 아가씨의 부축을 받으며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에요. 왕자님을 구한 건 저예요, 왕자님. 흑흑. 인어공주는 너무나 슬펐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인어공주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날마다 왕자가 사는 궁전을 찾아가 먼 발치에서 왕자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돌아오곤 했지요. 사람이 되어 왕자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인어공주는 결국 무서운 바다 마녀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바다 마녀는 저쪽 소용돌이 너머에 살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조심조심 소용돌이 사이를 지나 용기를 내어 바다 마녀를 찾아갔어요.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대신 내 목소리를 내놓아야 해. 그래도 사람이 되겠느냐? 인어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마법약을 먹으면 지느러미 대신 하얀 다리가 생길 거야. 하지만 걸을 때마다 발이 칼로 베이듯이 아플 거야. 그래도 사람이 되겠느냐? 인어공주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왕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면 다음날 아침 넌 죽어서 물거품이 될 거야. 그래도 사람이 되겠느냐? 인어공주는 더 세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어공주는 단숨에 유리병의 약을 꿀꺽 마셨어요. 마법약을 삼킨 인어공주는 이내 정신을 잃었어요. 아침 햇살이 인어공주를 살며시 깨웠을 때 인어공주는 바닷가 모래밭에 누워 있었어요. 나 다리가 생겼어. 인어공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인어공주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바닷가를 산책하던 왕자님이 인어공주를 보았어요. 저런, 불쌍해라. 이런 곳에 쓰러져 있다니. 아가씨, 나와 같이 성으로 갑시다. 인어공주는 너무 기뻐서 네 왕자님이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인어공주는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끝이 너무 아팠지만 왕자님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어느 날 왕자가 인어공주에게 말했어요. 나를 구해준 이웃나라 공주와 곧 결혼하게 될 거야. 너도 축하해 주겠니? 왕자님을 구한 사람은 바로 나예요.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으로 왕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인어공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왕자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인어공주를 데리고 배를 탔어요. 왕자가 결혼하기 전날 밤 언니들이 인어공주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언니들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머리가 짧아져 있었어요. 오, 불쌍한 막내야. 우리의 긴 머리카락을 마녀에게 주고 이 칼을 받아왔단다. 해가 뜨기 전에 이 칼로 왕자님을 찌르렴. 왕자님이 죽으면 넌 다시 인어로 돌아갈 수 있어. 언니들은 칼을 인어공주에게 주고 돌아갔어요. 인어공주는 너무 괴로웠어요. 인어공주는 칼을 들고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왕자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향해 칼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왕자님을 죽이면 나 물거품이 되지 않고 다시 인어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안 돼. 사랑하는 사람을 찌를 수 없어. 차라리 흑흑. 인어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내렸어요. 인어공주는 칼을 내려놓고 조용히 왕자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인어공주는 갑판으로 뛰쳐나갔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고 하늘은 온통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바다에 칼을 던졌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어요. 사랑하는 왕자님, 부디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언니들, 정말 고마워. 모두 안녕. 인어공주는 눈을 감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인어공주의 몸을 감쌌어요. 바로 그때 바닷물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면서 두 명의 천사가 공주를 맞이했어요. 인어공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빛을 맞으며 천사와 함께 하늘로 새털처럼 가볍게 올라갔어요. 저 아래 왕자가 보였어요. 왕자는 슬픈 얼굴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왕자님,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지 않고 두둥실 하늘 위로 높이 날아올랐답니다.